학부모의 수요를 가장 잘 맞춰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교육부겠어요? 학교겠어요? 학원이겠어요? 그럼 학부모는 어디로 가냐고. 국가에서는 이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꼭 이거를 어떻게 일관성을 가지고 교육 정책을 입안할 건가?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 교육부 평등을 만드는 정보비대칭 부숴버리겠습니다. 남기정입니다. 백시영입니다. 이번에는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님이신 이병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병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영어교육에서 7세고시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핫한 키워드인데요. 이 어떻게 보면은 과열된 영어 사교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을 보시는 교수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영어 교육 분야에 벌써 종사한 지가 한 30년이 넘거든요. 7세 뭐 영어 고시 뭐 이런 얘기 제가 뉴스에서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한편에서 생각은 이제 조기에 영어를 빨리 해보고 싶고 조기 영어 교육을 하면은 우리 애가 영어를 잘할 거다 이런 생각도 있는 거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빨리 끝내서 중고등학교 때 뭐 다른 걸 좀 해보자 뭐 이런 그 수요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일부 학원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 세게 하니까 거기에 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막 약간의 무슨 뭐 조금 마케팅 이런 것도 좀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조기 영어 교육의 효과니 뭐 한계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건 저는 아니라고 했는데 뭐 이제 일부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쏠려 다니는 학부모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정확하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거는 뭐 별로 연구된 바가 없어서 저는 그냥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뭐 영어가 언어니까 좀 빨리 배우면 좋지 않을까 그게 첫 번째 이유 제가 이해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수학 많이 해야 되니까 빨리 일찍 끝내놓자 그건데 그러면은 첫 번째는 영어를 아이들이 이제 꼬맹이 때 배우는 게 더 효과가 높나요? 제가 거의 한 20년 동안 일관되게 주장한 것은 그렇게 효과가 크진 않아요. 그럴 만한 충분한 그 과학적 근거도 없고 특히 이제 한국적 상황에서는 여러 제약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번은 이제 제 제자가 의정부에서 그 영어 유치원 같은 학원을 하는데 저한테 문의가 온 거죠. 그러면서 제가 학원에서 운영하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영어를 유치원 다닐 땐 그 영어 유치원을 다닐 땐 잘한다는 거예요. 잘하는데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또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는데 그건 당연한 결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뭐 유아 단계의 영어를 이제 배워서 뭐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지 모르지만은 그거를 지속시키는 것은 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엄청난 또 비용과 투자와 그 다음에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시기만 가지고 뭐 이렇게 그 장단점, 효과 이런 거를 말하기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실에서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반에서 영어 1등도 영어 유치원 출신, 꼴등도 영어 유치원 네. 출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어렸을 때 배운 것은 습득도 빠를 수 있으나 빨리 또 까먹고. 그렇죠. 예, 그런 게 저는 상당히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거랑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던 걸로. 왜냐하면 영유아기에 그 아이들이 어떤 그 글을 읽는 능력 이거를 배우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국어를 가르칠 때도 되게 이제 그 한 5세, 6세. 왜냐하면 이제 이 문자 인식이라는 게 간단한 건 아니거든요. 그 아이들한테는 문자 인식할 때 예를 들어서 B와 D가 있으면 어떤 나이 때는 B와 D 그 철자를 같은 걸로 봐요. 그걸 다르다고 아무리 가르쳐 봐야 6이나 9 이런 걸 다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기가 지났을 때부터 이제 아이들한테 문자를 가르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제 영유아기의 영어를 가르칠 때는 되게 말 중심으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투입되는 양이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조금은 아이들이 습득을 해요. 습득을 하지만 그것이 이제 초등학교를 입학하면 이제 학교를 다니고 어떤 배운에서는 그냥 하루 종일 한국어를 쓰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영리하게 배웠던 그 영어를 그 말을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게 금방 안 다가오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유치원을 뭐 미국에서 좀 다녔다거나 거기서 살다가 이제 온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한국에 와갖고
짧으면 6개월, 조금 길면 한 1년이면 그때 유치원 때 했던 영어는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시켜 보면은 영유아기 때 영어에 노출된 양은 미국에서 있을 때보다 훨씬 적잖아요. 아무리 여기서 학원을 다녀봐야 그거 뭐 하루에 몇 시간 되겠어요? 그런 정도로 했다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고 뭐 그다음에 주변의 모든 아이들이 한국어를 쓰고 있는데 거기 영어 뭐 쓰는 시간이 뭐 하루에 뭐 30분, 1시간 이렇게 줄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이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러면은 수시로 글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루에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영유를 다녔는데 1등을 한 애도 영유고 꼴등을 한 애도 영유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개인의 성향이라든지 뭐 동기라든지 아니면 그 아이가 그 이후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영어를 관심을 가지고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판단되는 것이 이 아이가 유치원 때 영유를 나왔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그 이후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까지 이 아이의 영어 능력을 결정한다는 건 아니죠. 교과서를 집필하신 교수님이니까 좀 허심탄회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그렇고 제가 유튜브도 많이 봤고 책도 다 읽어봤어요. 보면은 지금 현재 교육 체제랑 수능, 전 국민이 보는 수능을 이렇게 견주어 보면은 이 괴리가 있다. 그렇죠. 교과서 영어는 한 3,000 내지 3,500개 단어를 커버를 해주는데 수능은 이거를 잘 소화하려면 한 8,000개 단어 정도를 알면은 잘 소화가 되는 거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구성을 해놨을까? 그리고 교과서는 원래 이제 목적 자체가 약간은 소통 이런 걸로 집필을 한 건데 지금 현재 이 학교에서 수업하는 걸 보면은 그 listen, speak 이런 부분 다 빼고 project 이런 거 다 건너뛰고 독해만 쓰고 있어요. 문법에만 집중하고 그게 문법 집중으로 집필된 교재가 아닌데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분리돼서 이원화돼서 가는 게 맞나? 틀리죠. 예, 이거에 논리적으로 안 맞죠.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논문을 썼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 이제 한국 교육의 모순이 뭐냐 했을 때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부 내에서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아는 이제 공식적인 교육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유아 영어 교육을 담당하는 그 관리가 그냥 한두 사람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거기에 뭐 영어 편수관도 있고 관리들이 쭉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유치원 때부터 영어 교육을 하니까 그러면 뭔가 국가에서는 이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뭔가 이렇게 꿰뚫어서 총괄해서 볼 수 있고 이거를 어떻게 일관성을 가지고 교육 정책을 입안할 건가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 유아를 다루는 공무원하고 초등을 다루는 공무원이 서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얘기하고 여기서 하는 얘기, 여기서 하는 얘기가 서로 각자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수능은 수능 논리에 의해서, 교과서는 교과서 논리에 의해서,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논리에 의해서. 저는 교육부 공무원도 만나고, 뭐 교육청 관계자도 만나고, 교사도 만나고, 이렇게 사설 학원에 계신 분들도 만나고, 뭐 학부모도 만나고 다 만나거든요. 다 들어보죠. 그럼 각자가 다 논리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양한 이해 집단들이 한 번에 만나가지고 서로 문제를 토론하고 대화해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학교 이 문제도 일관성이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은 학교 공교육은 국가교육과정이라는 것이 그 상위에 있어요. 국가에서 교육을 운영할 때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육과정이라는 걸 만들고 교육과정을 만들면 그 밑에 교과서를 이제 집필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교육부에서 뭐 인정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외적으로 이렇게 평가, 대학 입시, 뭐 고등학교 입시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서로 일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지 학생은 학교에서 교육 수업을 제대로 듣고 거기에 의해서 평가받으니까 평가하고 그 다음에 대학에 갔거나 어디 상급 학교 갈 때도 거기에 기준에서 평가를 해버리면은 그냥 거기서 다 만족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도 안 맞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교육과정에서 영어 교과서는 가이드라인이
여러 가지 통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단어 수예요. 그 단어 수는 맥시멈 3,500단어 정도밖에는 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넘으면 그 교과서는 탈락. 그러면 수능에서는 그러면 몇 단어가 등장하느냐? 거기에 이제 EBS 교재가 있잖아요. 그 고등학교 한 2, 3학년 되면 이제 EBS 교재를 쓰는 학교들이 많은데 제가 또 문제를 제기하는 게 뭐냐면 EBS 교재가 교실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교과서보다 어렵거든요. 그럼 한 교실에 30명의 학생들이 있으면 이 교과서, 학교 교과서도 따라가지 못하는 영어 수준의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거기에 EBS 교재가 수능 대비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애는 상위 한 반에서 한 10명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20명 아이들은 버리는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애들한테 수능 대비해 준다고 하지만 그 교재를 이해할 수 있는 애는 반에 10명도 안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EBS 교재는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고 자기가 필요하면 사전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수능은 이게 제일 어려운데 수능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내가 시험 보러 갈 때 거기에 선생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면 사전을 들춰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제일 어려운데 제일 어렵게 혼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세상에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근데 수능은 무슨 논리냐? 교육과정 별로 상관 안 해요. 왜냐면 언론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대학도 수능에서 이게 교육과정을 얼마나 잘 반영했느냐 아무도 관심 없어요. 이게 물수능이냐 불수능이냐. 그래서 상위 1, 2, 3등급 아이들을 어떻게 변별해 주냐. 그래서 몇 점 가지고 어느 대학을 가느냐 거기에만 온 국민이 관심이 있지. 이것이 정상적인 형태의 수업인지 아이들의 영어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인지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8,000단어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거기 뭐 10,000단어 정도 내가 단어를 알고 있으면 훨씬 쉽죠. 제가 다른 책에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능 영어 읽기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A4 용지 이런 걸로요 8장 정도 돼요. 45분 내에 8장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만 능숙도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이게 유창성이라는 표현은 좀 잘 맞지 않아서 제가 그 플루언시를 능숙도로 표현하는데 한 번을 읽으려면 거기에 수능에 나오는 독해 지문을 문제나 지문을 한 번이라도 내가 정상적으로 읽으려면은 분당 한 70단어 정도 읽는 애들은 140분 정도가 걸리거든요. 140분이면 45분인데 한 3분의 1 읽다가 수험은 종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숙도라는 것이 교육과정에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어요. 우리나라 어느 영어 교육과정에 아이들이 고3 때, 중3 때, 뭐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느 정도 읽기 능숙도를 갖춰야 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거든요. 그런데 수능 시험에는 능숙도라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내가 아무리 글을 정확하게 읽어도 빨리 읽어내지 못하면 지문을 못 읽는 거예요. 그걸 저희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교육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학교에선가 어디선가 누가 그거 훈련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과서 한 학년에 10개과? 그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제가 교과서 쓴 지 한 30년 됐는데 옛날에는 중학교 한 학년에 제가 12개과를 썼거든요. 근데 어느부터 정부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학습 부담이 많다, 뭐 교육과정을 줄여라 그래서 30% 줄이더니 지금은 한 학년이 8개과가 된 거예요. 4개과가 줄어들었다고. 시험 문제는 더 어려졌는데. 그러면 애들이 그 갭을 어디서 메꾸냐고. 그런 모순이 곳곳에 존재한다니까. 그런 모순을 극복하지 않고 공교육만 믿어라. 뭐 학교에서 영어를 하면은 잘할 수 있다. 그거는 교육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그거는 제가 보기엔 사기야. 결국은 가장 거기에 민감한 사람은 누구예요? 학부모잖아요. 학부모의 수요를 가장 잘 맞춰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교육부겠어요? 학교겠어요? 학원이겠어요?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학원이지. 네.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산불 하다가 서울고등학교 쪽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학교 앞에 대개 보면 엄청난 학원들이 있잖아요. 이 학원들은 교사나 학원 강사들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쓸 수 있고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들고 와도 괜찮아. 그죠? 근데 학교는 그게 안 돼. 만약에 의대가 있고 병원이 있잖아요. 근데 병원 앞에 또 다른 사설 병원이 있는데 이 의대에 붙어 있는 병원은 온갖 규제를 받아. 근데 이 밖에 있는 이 사설 병원은 그런 규제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에 있는 의사, 뭐 노벨상 받은 의사 다 데리고 들어와. 그럼 환자가 어디로 갈까요? 사설로 가야죠. 우리나라 나는 학교를 보는 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온갖 규제, 여기는 완전히 자유공간지대. 여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럼 학부모는 어디로 가냐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공교육에서 모든 걸 다 만족시켜 줄 수 있다? 뭐 공교육이 다 된다? 이렇게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밖에서는 온갖 제품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고 그렇게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경쟁이 되겠냐고.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현상적으로는 이런 게 조금 좀 부족하고 이게 조금 힘들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